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아, 제 소개는 뭐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기 제가 오늘 그냥 발표할 내용은, 용산구 마을 공동체에 대한,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뭐 이야기하셨던 부분과 뭐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저 나름대로 좀 독자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지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게 그 작년에 2021년도에 저희 직원이 한 땀 한 땀 그린 겁니다. 이게 그분이 이제 조경을 전공하셔갖고 그분이 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색칠도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저희 뭐 신문 같은데 외부 보도 자료에 나갔는데 공무원이 그렸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네. 공무원이 한 땀 한 땀 그렸다 이렇게 나가서 제가 좀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작년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마을 공동체나 마을 센터가 외부 그 보도 자료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탔었고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이제 어떤 지도냐면은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래쪽에 보면 막 써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동별로 어떤 공모사업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건데, 올해는 아직 공모사업이 정확하게 다 결정이 되지는 않았고 심사가 끝나고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 센터는 5월 31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중간 지원 조직이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먼저 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현재는 사단법인 용산공동체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용산공동체는 용산의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지 지원, 뭐 교육, 그리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됐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활동은 미약한데 앞으로는 크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얼마 전까지 5월 31일까지 제가 용산구 마을자치센터의 센터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서울청년회의소에서 감사, 한국청년회의소 이사 뭐 이런 등등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용산구에 뭐 여러 가지 위원은 좀 맡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맨 밑에 보면은 후암초 용산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래서 이 동네에 무지하게 오래 살았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큰 힘으로 그냥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그 용산구 마을자치센터장을 하면서 시민사회나 NGO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경희대학교 시민사회 NGO학과에 재학을 해서 현재 내일 모레 화요일에 한 번 더 가면은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지나면 학위를 받는 걸로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제가 그 마을자치센터장을 하는 몇 년 동안 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할 내용 중에 가장 큰 거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용산구에서 어떻게 좀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뭐 미래까지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정책의 특징, 뭐 주요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주민 주도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 정책이 시작된 부분에서 주민이 수혜자가 아니고 능동적인 해결자로 만들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한다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 주도성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 간 관계 형성과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적, 인적 자원,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례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거 오늘 아까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시, 구, 봉,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시와 자치구 그리고 동단위로 해서 그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네 번째로는 마을 지향형 행정 그리고 공모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지향형 행정이라는 거는 행정이 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굉장히 들어가 있고, 그러면 뭐 1번하고도 사실 많이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장, 주민의 등장, 연결,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 어느 곳이나 굉장히 뭐 민관 협치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잘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그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그 모델을 그래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원리는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그런 주요 원리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어떤 성과를 좀 얻었는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좀 크게 놓고 봤을 때, 주민의 아까 등장과 성장이라고 그랬는데, 주민분들이 그래도 많이 새롭게 주민자치회라든가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나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나 저희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쪽에 가장 큰 특징은 항상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 그리고 주인의 원리를 좀 많이 터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민의 등장과 연결, 성장을 위한 밀착 지원 체계의 구축,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 그 마을자치센터나 이런 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도시재생센터나 뭐 등등등등 중간에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었고요. 그리고 행정체계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행정체계에 바뀐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이제 계속 공무원을 하시던 분들보다 시민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회 내에서 시민들,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의 파급 효과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과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행정이
그러니까 앞장에서 뭐 행정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정 체계가 혁신되었다. 근데 행정 혁신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더욱 행정 혁신이나 그다음에 협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쌓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좀 구체화시키고 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그 나름대로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명확하게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이 명확한 거버넌스의 주체로 설 수 있게 네네 건실한 민간 조직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과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공모사업의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지만은 그것에 부족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서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성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어떤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안착되거나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프라라는 것은 저희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용산구에는 사실 마을 활력소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도봉구나 이런 곳에는 사실 뭐 20개, 뭐 30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마을 활력소가 있는데 그 마을 활력소가 사실은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회가 좀 더 발전되고 제가 이따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용산구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어요. 지금 공간이 다 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동에 같이 있는 곳은 공무원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는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정기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활동 기반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협력과 융합의 고리로서 마을 공동체 정책의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마을 공동체가 포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무엇을 했을 때는 사실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뭐 네트워크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했을 경우에는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체로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용산마을회의라고 저희 그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그리고 용산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용산교육복지센터 그리고 아래층에 교육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4개의 그 센터가 중간 지원 조직인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1년에 한 4-5번씩 만나면서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토대는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용산구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냐면 공모사업 건수하고 예산을 같이 그냥 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아지면 공모사업 건수가 당연히 많아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가장 건수도 많았고 그리고 예산도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 성장현 구청장님이 동별로 그 꽤 많은 비용을 동별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했었고요. 그 지원 가운데서 좀 많은 수의 주민들이 등장도 했고, 그리고 비용도 꽤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좀 낮아졌죠. 그래서 20년도에는 그냥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20년도에는 20년도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았는데 21년도부터는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진 이유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20년도에 이제 그 유고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정책 자체가 표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표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워낙 세서,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도 그 우리 수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만 가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은 똑같은데 비용은 줄었죠. 아니죠. 금액은 죄송합니다. 비용은 똑같은데 건수가 많이 줄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줄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서울시에서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예전처럼 동아리성 사업들은 하지 말고, 동아리성 사업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줘서 주민들이 뭐 같이 모여서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됐지 않냐. 그러면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형으로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좀 어렵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비용도 좀 올라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산구에 대한 뭐 아까 그 서울시와 용산구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용산구에서는 주민 수요를 발굴한 두 번째 거, 주민 수요를 발굴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떻게든지 발굴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스스로 전개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교육 과정을 좀 특별하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 그렇고, 저희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동단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동 네트워크 파티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구별로 박람회하고 네트워크 파티를 하고, 그러니까 구별로 모아내는 굵직한 것들을 했더니 결국엔 그게 남지가 않더라는 거죠, 별로.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동별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구별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별 사업까지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어찌어찌해서 했습니다. 근데 구별 사업을 하려고 딱 했을 때 코로나가 갑자기 크게 터지고 그래서 2020년도에도 동별 네트워크 파티를 했는데 구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2021년도에도 동별로 네트워크 파티는 다 했습니다. 근데 구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 코로나가 커져서, 그래서 또 한 번 그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그래도 갖추고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는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참여자 확대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과제로 담아놨는데, 사업 참여자가 대부분 여성, 어르신, 좀 젊으신 분들도 좀 있지만 직장을 다니는 사람 많지 않고 청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라고 그러면 활동 시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활동 시간이 평일 낮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 근데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공감 문제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민 소통 가능한 온오프라인 홍보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 그래도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뭐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고요. 그리고 동단위 마을자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게 항상 뭐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민자치회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 모임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방화삼동을 그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단체 사례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부녀회도 그러니까 사례집을 하나 만드는데 사례집 안에 부녀회, 새마을 뭐 다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례집 안에 그 플랫폼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좀 강화됐을 때 주민자치회가 그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근데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 공간 마련을 위해서 부에서 좀 더 많은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도 정비로 저는 가로의 중간이라고 썼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지원 조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뭐 바뀔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센터가 2019년 7월에 개소해서 뭐 2022년 5월까지 이렇게 쭉 뭐 활동해온 것들을 쭉 담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화살표가 좀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저 화살표가 이렇게 좀 더 만들어져서 끝까지 좀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했던 것 중에서 그냥 한두 가지 뭐 요거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 복지 용산 만들기라는 협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가운데 구청장의 오른쪽에 LG U+의 전무님 그리고 그다음에 그 왼쪽에는 용문동 주민자치 회장님 오른쪽은 효창동 주민자치 회장님 이 사업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회와 지역의 아동들이 그러니까 함께 연결을 통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아니면 우리 동네 주민자치회가 우리 동네 아이들을 같이 돌본다. 이런 그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낸 거였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진행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그 협약 체결을 한 게 2020년 11월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사실 거의 이거를 하기가 힘들었는데 뭐 한두 가지는 하긴 했어요. 뭐 환경의 날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는 했는데 뭐 사실 좀 더 접촉을 해서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지역 아이들의 그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의 뭐 상생, 연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LG U+에서 좀 뭐 아이들한테 태블릿 PC나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그때 뭐 이렇게 와이파이가 그러니까 한 군데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쓰니까 와이파이가 트래픽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래픽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딱 했더니 LG U+에서 바로 설치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거는 이제 용산마을 335 스탬프 투어인데 저희가 이제 스탬프 투어를 좀 했어요. 여기 아래쪽에는 저거 뭔지 아시죠? 네, 녹사평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런데 미군 그 장교 숙소 뭐 이런 부분들 저희 용산에 갖가지 명소나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스탬프 찍어서 하는 활동이었었는데
여기 뭐 아이들 우산 쓰고 뭐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걸 11일 동안 했어요. 10월 달에. 근데 그 중에서 7일인가 비가 왔어요. 무지하게 비가 막 오래 오고 그랬는데 비 안 온 날은 굉장히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비 오는 가운데서도 빗속을 뚫고 한 300분 이상의 주민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저희 밴드에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그리고 이게 보도 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신문 같은 곳에.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써놓은 건데 요 위에 건 이게 조금 그렇게 됐는데 다른 분들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해결 방안 모색과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자치의 가치 실현 기반을 마련하였고 마을 공동체와 주민 생활 관련 사업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게 그 현재 용산구의 김정재 의장님의 박사 논문에 수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인용해서 좀 썼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가 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뭐 말씀하신 부분이 그 밥 얻어 먹고 살기가 어디 쉽더냐.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발췌를 한 건데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를 이야기한다면 단체 자치보다 주민 자치가 자발적 주민 참여의 민주주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다. 상향식 모델의 대표적인 사업이 마을 만들기다. 제가 요 두 가지 글을 좀 쓴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을 공동체나 주민 자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고 없고는 속도의 빠름과 느림을 결정할 뿐이지 언젠가는 다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져서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표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